오늘은 신나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언제 다 같이 신납니까? 스포츠팀을 응원할 때 다 같이 신이 나죠.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했는데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났던 것은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축구는 명실공히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즐기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축구의 본고장으로서 우리보다 축구가 훨씬 더 인기 스포츠죠. 그런데 유럽 못지않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미 사람들이죠. 남아메리카에서는 축구를 국기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 때문에 전쟁까지 났었다고 하는군요. 세계 축구 인구가 2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축구는 세계인의 스포츠입니다. 축구 외에 또 다른 국민 스포츠는 뭐가 있죠? 야구입니다. 올해로써 관중 700만 시대가 열렸다고 하니까 야구도 우리나라의 국민 스포츠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즐기고 미국에 더 많은 팀이 있고 더 많은 야구 인구가 있죠. 그래서 야구도 세계인의 스포츠인 셈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팀 경기 외에 개인이 즐기는 스포츠 중에 우리가 열광하는 게 어떤 게 있죠? 골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골프를 즐기는 별난 골퍼로서도 한국 사람은 유명합니다. 이 골프도 세계인의 스포츠입니다. 골프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부터 외국 사람들은 골프를 아주 많이 즐겼습니다.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하죠? 테니스를 합니다. 골프가 한국에 소개되기 전에는 테니스가 현재의 골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게임이 170개국에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테니스도 세계인의 스포츠인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이 네 가지의 세계인의 스포츠를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개 스포츠가 한 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가 전부 영국에서 기원한 스포츠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 축구와 같은 경기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그 경기를 월게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축구가 변해서 근대 축구가 된 것입니다. 야구는 미국에서 시작된 게임입니다. 그러나 야구의 기원을 따져볼 것 같으면 영국 사람들이 즐기던 크리켓이라고 하는 게임이 라운더로 변하고 라운더가 미국 야구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꼭 따져보자면 야구도 영국 기원 스포츠로 분류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골프는 스코틀랜드 목동들이 하던 게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게임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의 경우에도 바스크라는 지방의 민속 게임이 윈블던에서 처음으로 경기 규칙이 정해지고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테니스도 영국 게임인 셈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전부 다 영국 게임입니다. 영국 스포츠는 세계의 스포츠로 변했던 것입니다. 자, 재미있지 않습니까? 각 스포츠마다 역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국의 스포츠가 세계인의 스포츠가 될 때는 무언가 일반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효과를 우리는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후광 효과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아주 잘생긴 광고 모델이 화장품을 가지고 나와서 선전을 하면 사람들은 그 광고 모델이 그 화장품 때문에 잘생겨졌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화장품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후광 효과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자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하는 놀이를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인의 스포츠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광 효과는 비단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영어는 지금 세계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쓰이는 언어의 80%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토익, 토플 같은 영어 검정 시험에 180개국에서 연인원 5천만 명이 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 영국 본토에서는 한때 왕실에서 프랑스어가 쓰이고 영어는 천대받은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두 개의 초상화가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것은 미국 대통령 링컨의 초상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나라의 쿠빌라이 황제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는 사진이 아닙니다. 초상화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진 얼굴에 그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특징을 가미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지만 결코 잘생긴 사람이라고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깡말라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수염을 길러보는 게 어떠냐 하는 편지를 받고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링컨 대통령의 초상화는 보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쿠빌라이 칸의 초상화를 한번 보시죠. 저 당시 전제주의 국가 시절에는 아마 화공이 황제의 초상화를 멋있게 그리지 않으면 그 그림을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화공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초상화를 보시면 작은 눈, 찢어진 눈꼬리, 넓적한 볼, 그리고 큰 얼굴. 이것이 그 당시의 미적 기준으로는 아주 남성답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멋진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저 쿠빌라이 칸의 초상화가 아주 남성적이고 멋있는 얼굴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미적 감각도 산업혁명에 의한 후광 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으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적인 것은 모두 세계적인 것이 되고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됐는지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세계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죠.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 인구 1인당 국민소득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인간의 수명도 증가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갑이라고 하면 아주 장수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곡식 생산이 늘어나서 영양이 풍부해지고 상하수도가 보급돼서 수인성 전염병이 없어지고 또 의료와 제약이 발전해가지고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농업사회의 무한노동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에서 소와 말로 농사를 짓던 것이 트랙터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소말에 여물을 끓이고 건사하는 그런 노동으로부터 해방됐고 또 제초제가 개발되면서부터 하루 종일 기물 매는 노동에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공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던 노동을 화석 연료의 힘으로 대체하게 되고 또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공장에서 노동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부님들의 가사노동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옛날 농업사회에서 땔감을 구해서 취사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 노동, 그것은 정말 중노동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는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향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 한 대목이 이상향, 유토피아가 되면 하루에 인간이 6시간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3시간 일하고 오후에 3시간 일하고 그것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유토피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한노동에 시달리던 인간이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것으로 보면 산업사회는 유토피아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식기반 사회가 도달하면 유토피아보다 더 좋은 사회가 올지도 모르죠.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영국, 이 영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영국은 국토가 24만 평방킬로미터의 자그마한 섬나라입니다.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니까 한반도보다도 결코 별로 더 큰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군함과 대포를 앞세워서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지구상의 육지의 20%, 인구의 20%가 영국에게 직접 통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식민지들이 다 독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 영국 사람들이 가서 영어를 쓰면서 영국 사람들의 자손이 건설한 나라, 미국, 카나다, 호주, 이 세 나라만 합쳐도 국토가 2,700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영국 본토의 112배나 되는 엄청난 땅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저 넓은 땅에 10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살기 좋고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아쉬운 일이지만은 지나간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지식혁명은 지나간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큰 변화의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잃은 것, 그 이상을 더 많이 지식혁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은 국토가 960만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유럽 대륙이 50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유럽 대륙의 2배나 되는 나라이죠. 저 넓은 국토는 청나라 시대에 강희제와 걸륭제 두 분 황제에 의해서 개척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강건성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동북아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종이, 화약, 나침판, 이 세 가지가 전부 동북아에서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 전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3대 발명품이 유럽으로 전래되지 않았더라면 유럽 사람들은 대항해 시대도 산업혁명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없으면 지도가 있을 수 없고 또 해상 기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약이 없으면 지역 원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없으면 방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 항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유럽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해 규모입니다. 유럽에서는 1492년 컬럼버스의 항해가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한 대항해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있기 전 87년 전에 중국의 정화는 2만 6천 명에서 7천 명 규모의 대선단을 이끌고 7차에 걸쳐서 18만 4천 킬로나 항해를 했습니다. 이 항해 규모를 보면 그 당시 동북아에 있는 중국의 국력과 유럽의 국력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절, 그 시절까지도 중국에서는 차, 비단, 도자기 같은 상품을 유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는 중국으로 수출할 변변한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므로 인해서 무역 역조를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중국을 은의 블랙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그 당시에 화폐였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 아편을 팔기 시작하자 중국 관리 임측선은 이 아편을 몰수해서 태우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영국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비록 중국이 더 많은 무역 상품은 가지고 있었지만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대포와 군함으로 무장한 영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토가 40배 크고 인구는 20배나 많았지만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고 5개 도시를 개항하고 그리고 전쟁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는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와 산업혁명에서 소외된 나라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인간의 노동력을 화석에너지의 힘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놓이자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리버풀까지 물류의 이동 속도가 10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동량은 수십 배 늘어났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인 효과는 수백 배 늘어난 셈입니다. 인간의 노동력과 화석에너지의 기계의 힘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삽으로 흙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 큰 굴삭기로 흙을 파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공장제 공업으로 수공업이 변해가면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가장 기술이 좋다는 인도의 수직공이 5만 시간 걸려서 처리할 수 있었던 원면을 영국의 뮬 방적기로는 135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37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바로 산업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과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영국보다 30%가량 높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전후해서 바로 영국의 국민소득이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의 6배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발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증기기관이 방적기와 결합하면 직물혁명이 일어나고 또 증기기관이 철도와 결합하면 교통혁명, 철강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전에 뉴코멘 기관이라고 하는 증기기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프랑스의 기술자 드니 파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니 파팽은 다른 프랑스의 많은 기술자와 기업인들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은 외국에서 오는 기술자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정치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포상제도나 특허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거나 개발한 기술자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 영국이 수출하던 양모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국내에서 가공해서 반제품이 되어야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영국 내의 양모 가공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되자 이제는 반제품을 수출을 금지하고 완제품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양모 가공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하고 가장 많이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세 개혁을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완제품에는 고율의 세금을 붙임으로 인해서 국내 제조업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외국에서 받아들인 기술자와 기업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국내에서 좋은 산업기술 정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드니 파펜과 함께 이 기술자, 기업인들은 왜 영국으로 많이 건너왔을까요? 이 그림은 위그노의 이민이라는 그림입니다. 위그노가 무슨 말인가 하면 프랑스 말로 개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 종교개혁이 퍼지기 시작하자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는 지식인 또는 그 사회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신교는 세력을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위그노가 상공인은 아니었지만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부 위그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그노의 세력이 확장되자 캐톨릭과의 종교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위그노의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전제군주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위그노를 불법화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탄압을 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위그노들은 주변에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 이 나라들을 향해서 이민을 떠났습니다. 제일 많이 간 곳은 네덜란드였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개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캐톨릭의 나라가 아니고 성공회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지역은 개신교의 일파인 장로교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그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사회 환경, 기업 환경이 있는 영국으로 다시 이주를 해서 결과적으로 위그노들이 영국으로 가장 많이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술자와 기업인 집단이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의 기틀이 잡혔고, 그 중에 증기기관의 원리를 발견한 드니 파팽도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영국으로 많이 갈 수 있었냐 하면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관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위그노들을 위해서 교회를 제공하고 살 집을 알선해주고 사업도 도와줬다고 합니다. 특히 위그노들의 자녀를 영국 학교에 무제한 편입시켜줬다고 하는군요. 아마 예나 지금이나 자녀 교육은 부모들의 중요한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잘 사는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례를 하나만 가지고 기술자와 상공인이 많이 있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입니다. 근대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빌헬름 제후는 포스탄 포고령을 내려서 이 위그노 기술자와 기업가들을 독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그노 기술자와 기업인들이 먼저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많이 이민을 간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서 원래 상업이 발전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서유럽에서 가장 낙후한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결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 상공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은 외교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직접 설득해서 독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독일이 위그노 상공인들에게, 기술자와 기업인들에게 제공한 혜택은 영국보다도 훨씬 더 큰 혜택을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수도 베를린 인구의 5명 중에 1명, 20%가 이민 온 위그노로 찾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위그노 기술자와 기업가들이 얼마나 독일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지는 후대 학자들이 위그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나 지역에는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적게 정착한 지역에는 늦게 발전하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증명함으로써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루이 14세는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이웃과 싸우지 말고 평화스럽게 지내라. 그리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평생 국토 확장이라는 목표하에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국민들을 괴롭힌 것을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는 본인이 기술자를 탄압하고 기업가를 추방함으로써 1등국 프랑스를 2등국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실만큼은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프레드릭 빌헬름 황제는 반대로 기술자를 영입하고 기업가를 대우해서 2등국 독일을 1등국 독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실패한 지도자 루이 14세와 성공한 지도자 프레드릭 빌헬름의 차이는 기술자를 탄압한 지도자와 기술자를 존중한 지도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정밀공업을 대표하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정밀공업 시계산업은 이때 위그노들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스위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스위스 하면 무기명 비밀구자은행으로 유명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스위스 같은 선진국이 독재자라든가 아니면 부정부패, 마약과 연루된 이러한 돈을 무기명으로 보관해 주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 위구노들이 스위스로 이민을 갈 때 다른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모은 재산을 이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유재산권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시민의 재산이 불법 공권력으로부터 탈취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구노들은 은행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무기명으로 비밀리에 잘 보관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위스 비밀구자 은행을 위그노 은행이라고 유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의 진앙지인 서유럽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기술자가 오고 가고 기술을 보고 배우고 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나라, 지구의 반대편에서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일본이죠. 여러분 저 화면에 두 개의 도기가 보이십니까? 왼쪽에 있는 도기가 사스마 도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기는 아리타 도기입니다. 사스마 도기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도공 심당길의 후예들이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12대 심수관이 워낙 도예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심수관 도기라고도 불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기는 역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도공 이삼평으로부터 시작된 도기입니다. 이삼평은 일본에서 도자기의 조상 도조로 추대되고 또 신으로 추존돼서 현재 신사에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선으로부터 잡혀간 도공들한테 사무라이급의 융숭한 대접을 했고 한복을 입고 한국 이름을 쓰면서 한국 문화를 유지하도록 잘 대우를 했습니다. 왜 일본에서 이 포로들을 이렇게 잘 대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3대 교역 상품이 차, 비단, 도자기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차는 차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특수한 기후와 지형이 있어야지 차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2배, 3배 마음대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은 역시 뽕나무가 있어야지 비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에가 잘 자랄 수 있는 습도와 기후가 있어야지 비단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비단은 지역 특산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자기는 고령토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워낼 수 있습니다. 2배도 구워낼 수 있고 10배도 구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는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전략 수출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까지 기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도공에 납치 또 도공을 데리고 가서 이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일본이 기술자를 숭상하고 기술자를 대우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꾀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초청한 철도 수석 기술자 카길이라는 사람한테는 봉급을 2,000옌이나 지불했다고 하는군요. 그 당시 2,000옌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그 당시 일본 총리 대신의 봉급이 800옌이었고 일반 직공의 평균 봉급이 12옌이었으니까 일반 직공의 170배 가까운 엄청난 봉급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자를 존중하고 기업가를 양성해서 일본은 근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래 과학기술을 숭상하고 기술자와 기업인을 우대한 순서대로 선진국 진입에 먼저 성공하였습니다. 선진국 지도자는 과학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비결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극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2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1억 명 이상의 군인이 동원됐고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전투 부대보다도 훨씬 더 앞서 적진 깊숙이 침투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30특전단이라는 부대입니다. 30특전단의 임무는 블랙북이라는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독일의 유능한 과학자의 신상 명세가 자세히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를 대비해서 독일의 우수한 과학자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국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0특전단의 활약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007이라는 영화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30특전단의 상설 멤버였던 이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전쟁 후에 그때 기억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007 시리즈입니다. 이 007 시리즈는 영화화돼서 50년 동안 약 20억 명이나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은 페이퍼클립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통해서 전쟁 범죄로 기소된 독일의 과학자들을 사면해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폰 브라운 박사입니다. 폰 브라운 박사는 V2라고 하는 로켓을 개발한 사람이죠. 전쟁 후에 페이퍼클립 작전에 의해서 폰 브라운 박사 이하 영구진 125명이 미국으로 갔을 때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정말 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개발한 무기가 바로 V2라고 하는 로켓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바다의 제해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유럽 대륙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지만은 영국을 공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항공력도 미국과 영국이 더 세했기 때문에 공중폭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개발한 무기가 V2라고 불리우는 로켓입니다. 이 로켓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현재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나로호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의 V2 로켓은 런던을 무차별 공습을 했습니다. 런던 시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한 번은 V2 로켓가 수상관자의 담을 부서뜨렸습니다. 이때 영국의 지도자 처칠은 라디오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벽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담화를 표해서 전쟁에 지친 런던 시민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아서 루돌프라고 하는 엔진 기술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전문가였는데 독일 남부의 도라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약 2만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쟁 범죄자로 기소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켓이나 엔진은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많은 사고가 터졌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위험한 장비를 제작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폰 브라운 박사가 나사에서 개발한 로켓가 세턴 로켓입니다. 그리고 이 세턴 로켓은 사람을 달에 보내는 아폴로 계획을 성공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쟁 범죄자들을 사면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예만은 아닙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일련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중간 급유를 받기 위해서 프랑스 공항에 내렸는데 프랑스 특공대가 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막아서 프랑스를 위해서 일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 사이에 외교 분쟁이 생긴 적도 있었다죠. 소련은 한술 더 떴습니다. 소련은 하르츠 산맥 지하에 건설된 노드하우젠 V2 로켓 공장에서 설계도와 모든 공장을 소련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가서 V2 로켓의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이 공장 자체는 소련에 의해서 92개의 열차편으로 소련으로 완전히 이전됐다고 합니다. 이때 소련으로 잡혀간 과학자 그리고 그 과학자의 가족들 다 합쳐서 10,000명 내지 15,000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만 봐도 소련이 독일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패전국 독일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칼 보슈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하버 보슈법이라는 질소 고정 기술을 개발해서 질소 비료를 상용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질소 비료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지구상의 세계 인구가 20억 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자라나는 곡식의 양을 가지고는 20억 명 이상의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꼭 질소 비료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질소 비료에 힘입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칼 보슈가 히틀러에게 만약 독일이 유태인과 반체제 과학자들을 계속 추방한다면 독일에는 물리도 화학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물리도 화학도 없이 지내면 된다. 그리고 빌헬름 카이저 재단의 총재였던 막스 프랑크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희생해서 과학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만약 과학자 추방이 독일 과학의 멸망을 의미한다면 독일은 과학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간 독일은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과학을 버리는 순간 과학이 히틀러를 버렸던 것입니다. 독일 과학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제3제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탄을 먼저 개발한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망명과학자 레오 실라르드가 아인슈타인을 설득해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건의한 것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만약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에드워드 텔러, 오이겐 비그너, 펠리스 블락, 엘리고 페르미 이러한 망명과학자들이 역할이 없었다면 미국은 원자탄을 만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이들이 독일에 남아서 독일이 먼저 원자탄을 만들었던들 세계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계대전에서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기술을 구한 나라와 기술을 버린 나라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이 국가를 발전시키기도 하고 퇴보시키기도 하고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패배로 이끌기도 하는 일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왼쪽에 있는 소총은 일본군의 주력 무기인 무라다 소총입니다. 서양에서 수입된 스나이더 소총을 모방해서 만든 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총은 우리 조선군이 가지고 있고 동학 농민군이 가지고 있던 화승총입니다. 그런데 무라다 소총은 사거리가 500보인데 반해서 화승총은 사거리가 100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라다 소총은 1분에 12발 발사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화승총은 1분에 2발밖에 발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총은 근대화된 총이기 때문에 공의를 제켜서 노르쇠를 당기면 계속해서 발사할 수 있는데 화승총은 한 번 발사하고 나면 총구에 화약을 붓고 총알을 집어넣고
꽂을 대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불을 붙여서 발사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일본군은 단 한 명 전사했는데 동학농민군은 3만 명이 살상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민간인까지 합쳐서 사상자 수는 30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1년 사이에 의병 활동이 왕성했을 때도 일본군의 사상자 수는 불과 400여 명이었는데 의병들의 사상자 수는 2만여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승총을 가진 조선군과 무라다 소총을 가진 일본군의 차이였고 이것은 과학기술이 없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있는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선진강대국은 영국이었고 2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선진강대국은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3차 산업혁명, 즉 지식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오직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지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혁명은 곧 지식산업혁명이고 제3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직물철강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화학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 혁명이 될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땀 흘려 일하는 사회라면 지식기반 사회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라면 지식기반 사회는 더 빨리, 더 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꿈에 그리던 온갖 공상과학세계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하나하나 눈앞에 실제로 펼쳐질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 못다 누린 건강과 수명 연장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일상으로 나타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지식혁명의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혁명이든 지식혁명이든 섬나라 영국이 할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승리의 영광도 패배의 굴욕도 모두 국가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어야 될 사실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